자, 오늘의 7위 소식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속보가 들어왔던 내용인데 7위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저희가 소개를 합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이 이제 모레 결정됩니다. 10일로 선고 기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1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전 11시로 지금 밝혀졌는데, 자, 내일 모레입니다. 근데 이 발표가 원래는 어제 발표 날 거다 했는데 또 늦춰졌습니다.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심 차장. 재판관들 8명만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평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은 그분들이 아마 무덤까지도 갖고 갈 얘기들이기 때문에 왜 늦어졌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요. 평의 내용은 외부로 공개를 나중에 안 합니까? 헌재법에 따라서 절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평의 내용이 나중에 결정문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그거 이외에 누가 무슨 얘기했다 시시콜콜하게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아주 많은 그 언론에서도 예측했던 것이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르면 어제 이런 선고 일정이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하루 늦춰진 것 같고요. 재판관들끼리 약간 어떤 조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중대한 사건 그리고 아주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선고 내용을 생중계를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도 이 방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현장에서 접수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일날 3월, 그러니까 내일 모레에 헌재에 가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방문은 안 되시고요. 전자 추첨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대기하는 분들 중에서 선정할 수 있고요. 네. 물론 아마 그날 현장에는 뭐 굳이 현장에 안 들어가더라도, 대신 판정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헌재 앞이 아마 인산인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촛불 집회 측, 태극기 집회 측 모든 사람들이 아마 몰려가서 생중계로, TV로 편안하게 못 보시는 분들 아마 저 앞으로 다 몰려가서 결론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3월 10일 내일 모레면은 그 결과를 알게 되겠지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차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인용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조심스럽고 위험한 예측이지만 굉장히 8대0 이런 식으로 네. 원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4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용이 되는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 각하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이 각하는 그럼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각하는 이제 본안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 네. 김평호 변호사를 비롯한,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도 저 얘기했죠, 자유한국당. 네.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즉 국회가 탄핵을 의결해서 이 헌재까지 가져온 이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 네. 아예 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을 할 만큼 잘못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천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를 주장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각하가 나올 확률은 저는 극히 적다고 보고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그렇죠. 이거 참 말씀드리기 참 힘들죠. 예. 경우의 수 중에 이틀 남았으니까 네 번째 기다려 보시죠, 뭐. 네,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이 부분은 가능성은 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로라고. 1, 2, 3, 4 중에서 네. 이것도 위험한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위험해 보시죠. 내일 하루가 있겠는데. 내일 있기 때문에 네. 던질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선택을 보면 마지막에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던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4번도 조금 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간 그러면 이렇게 과격하게 한번 걸어보면 네. 자진 사퇴하지 않고 어쨌든 인용이 되더라도 일단 박 대통령을 제가 하여튼 이전에 청와대를 출입할 때 박 대통령을 이렇게 관찰했던 바로는
나중에 재판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네. 본인이 지금 결백하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재판을 뭐 예를 들어서 구치소를 들락날락하면서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본인의 무죄나 결백 같은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인용이 돼서 뭐 민간인 신문이 돌아간 다음에는 또 다른 법정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미래를 자, 그러면- 예측하는 게 네. 쉽진 않지만 이제 인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평일 시간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에는 2시간 정도 평일을 했고 어제는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넘기지 못했고 오늘은 3시간 좀 남짓하게 했다고 하는데 평일 시간이 만약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경로를 벌인다면 아직까지 어떤 그 결정을 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좀 그분들 마음속에는 결정이 선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 시간이 짧아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네.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 네. 도저히 의견을 이거는 조율을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냥 짧게 합시다 하고 그런데 알아서 그러면 경론을 벌이겠죠. 어차피 그렇다면 선고일을 오늘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역사적 재판이기 때문에 그 네. 재판관들이 진짜 경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뭐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도 뭐 김정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쨌든 쟁점이 물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태까지 굉장히 여러 신문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재판관들 머릿속엔 쟁점이 굉장히 정리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순간에 답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뒤뜰에 네. 600년 된 그 백송이 있어요.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600년 된 아주 고귀한 소나무인데 네. 그 소나무에는 헌법재판관 분들이 산책하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나무가 들었을 거라고요. 네, 거기 가시면 김영하 아마 알 수 선생님, 있을 오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를 좀 어렵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송만 헌법재판소 뒤뜰에 있는 백송만이 알고 있다. 즉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이 아직 결론이 결정되가 없다는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헌재 재판과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심증이 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평의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는지는 어느 정도 얘기는 알 겁니다. 다만 이 토론 과정에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을 10일 날 아침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마지막 순간 뭐 투표를 하든 손을 들든 네. 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나눠서 주문을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신가요? 통진당 해산 심판을 했을 예, 때 예. 당일에 이제 표결로 해서 그렇죠, 예. 했었던 걸로 알려지는데 같은 방식입니까 이번에도? 그것도 마찬가지가 통진당 때도 그동안 평의를 하면서 통진당 해산이다, 해산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마지막 표결을 통해 가지고 아마 8대 1이었던가요? 그래서 인용이 8명,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 한 분이 이제 반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아까 그 경우의 수 4가지를 예. 오히려 이 평의가 6차례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결정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인용이라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선고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았나. 과거에 요런- 비교해 볼 때. 아니 과거가 없죠. 이건 선례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결정문을 일주일 만에 쓴다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설득력을 정말 천재적으로 논리 구성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의 위반 사항, 법률 위반 사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미 한 2달 동안 확인이 됐다든지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일주일 만에 다 쓸 수도 있지만 또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뭐 인용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의 평의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그거는- 너무 짧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사안마다 틀리죠. 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있어요. 이제 그 헌재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심리를 좀 길게 해서 네. 뭔가 우리의 얘기를 좀 더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대통령 측에서 많이 계속 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정희 재판관 그 재판 기일을 데드라인을 걸쳐놓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헌재가 그나마 충실한 심리를 해서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멋진 결정문을 발표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본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만, 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개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인용이 되는 순간은 바로 그때부터 60일 후인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만 합니다. 헌법상이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 임기는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상황은 뭐 극과극으로 다른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 60일.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일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왔다고 봐야죠? 뭐 저는 60일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원래는 이제 대통령 재보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선거가 없었는데 네.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라 네. 60일 꽉 채우지 않을까. 그래서 뭐 5월 9일이 거의 확실할 걸로 보입니다. 아하, 선관위에서도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충분한 시간을 다 이용을 하고 그렇죠, 60일 예. 채운 뒤에 5월 9일. 왜냐면 그 전에 하면요. 그 전주라면 연휴 아니겠습니까? 연휴 때 사실은 대선 한다는 건 투표율이 지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안 잡을 거고. 그 전주 4월 말로 돌아가면 너무 시간이 빠듯하지 않습니까? 한 네. 50일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라고 하게 되면 8일과 9일 중에서는 5월 8일은 연휴의 끝물이기 때문에 역시 또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5월 9일 날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100% 아닌가 싶어요. 4월 초순에 벚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올해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한 이틀 정도 빨라졌다는데 개화가 만개가 이뤘을 때가 4월 13일이라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벚꽃은 다 지고 난 뒤에 장미 대선 정도 되겠네요. 장미 인용되면. 대선. 예. 네, 이때는 장미가 이제 피기 시작하시니까요. 그렇죠. 제가 헌재 공보관이 얼마 전에 했던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 헌재 결정을 하는데 물론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서 빚어질 앞으로의 국가적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8명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 부시 후보와 그 고어 후보가 그때 다퉜던 그 정말 표는 어쨌든 고 후보가 훨씬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선호 지지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부시 편을 들어주면서 그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우리처럼 그 당시에도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미국 국민들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연방대법원 결론이 나왔을 때 어쨌든 모두 승복하고 다들 이제 그 미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 결론이 나온 뒤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어떤 결정이 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 결과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국민들의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재심 청구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재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다른 민사형사재판과 다르게 단심입니다. 네.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2심도 있고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지만 헌법재판 심판은 그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심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원론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10일 날 선고 하나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는 데에 나와 있는 그 굉장히 좀 좋은 글을 저는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법 위반을 그냥 뭐 횡단보도 하나 잘못 건넜다, 신호 한 번 잘못 위반했다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헌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딱 한 명인 이 대통령을 파면할 때는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이 정말 완벽하게 입증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 소개된 게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재 재판관님들 8명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정문에 명확한 부분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헌재 결과에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부터죠. 친박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3박 4일 집회를 시작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3박 4일이니까 10월 13일까지 오늘부터면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선고가 있는 금요일 날도 그 앞에서 시위가 있는 건데 글쎄 뭐 저 시위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아서
인용을 생각한 분이 기각으로 바꾸고 기각을 생각하면 인용으로 바꾸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확률은 0%인데 다만 뭐 지금 저기서 시위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본인들의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뭐 불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어떤 결정이 나든지 좀 승복을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지금 안국역 사거리에 네. 12개 중대가 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분위기가 지금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자막만 보고 이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청와대 측에서의 이 지금 현재 입장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뭐 청와대든 정치인이든 저런 이야기 플러스로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 국민 하나로 돼서 승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도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헌재 앞에서 단식 시위를 하던 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의 권영애 대표. 권영애 대표가 지금 굉장히 쓰러졌다고요? 유명하죠. 옛날에 그 하나회를 해체하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을 도와서 했던 역할을 했던 국방부 장관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인데요. 어쨌든 저분이 탄기국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번 탄핵 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데 1일부터 지금까지 한 8일 동안 저 앞에서 계속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는 지금 거의 한 8순이 다 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순 맞습니다. 올해 80입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전 안기부장도 지냈고 국방장관도 지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탄핵이 얼마나 부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저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헌재 재판관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각기 총 원래는 9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박한철 재판소장이 지금 퇴임을 했기 때문에 8명 중에 자, 3명이 다 다릅니다. 임명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근데 누가 임명을 했느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가요? 그게 원래 헌법재판이 있을 때마다 저걸 합니다. 표 분석, 표 계산을 합니다. 누가 임명,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헌재 재판관들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인 예를 들면 단적인 게 이제 여당 추천하신 분은 당연히 보수 성향일 거고 야당 추천하신 분은 진보 성향일 거고 그래서 그런지 김희수 재판관이 이제 통진당 해산 때 유일하게 이제 반대 의견 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적인 어떤 생각, 가치관의 차이는 있으나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본인이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그동안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 저희가 전직 재판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분하고 저희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 평의에 대해서 시시콜콜 무슨 얘기 있었는지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이게 작은 일이면 양보하고 타협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의 존립에 관한 일이고 내 인생관 모두가 걸린 일. 저거 이제 재판관들 이름으로 다 결정문이 나올 거거든요. 저게 자자손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인생관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당히 타협한다든지 합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평의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언론에서 뭐 각종 막 분석 성향에 따라서 표 분석을 하지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예전부터 뭐 누구누구가 기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이 이제 2분 계세요. 그렇죠. 이름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아유, 절대 안 되죠.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2분은 절대 안 되고 2분은 기각할 거다. 그리고 한 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분석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석도 아까 말씀드린 거 누가 지명했는지. 어떤 평소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2분이 막 기각할 거다. 한 분은 잘 모르겠는데 뭐 2.5명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뭐 금요일 날 11시 되면 11시 반 정도 되면 알겠군요.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어떨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뭐 정치부에 좀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까? 변호인단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변호인단은 뭐 지금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지금 뭐 강렬하죠. 마지막 여론전을 피기 위해서 뭐 이제 집회 장소도 많이 나가시고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할 이유들 막 여론전을 마지막 이제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건을 다 같이 한 번에 국회 통과시킨 게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8명이서
심리한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들어서 뭐 마지막 여론을 피고 있는데 뭐 청와대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뭐 어제 이제 어제 청와대 관계자 몇 명 만났었는데 뭐 그냥 뭐 그야말로 이제 9일 그러니까 10일 날 어떤 이제 결정이 날지만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정되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결과에 좀 승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격하게 인용이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 사실 당연히. 청와대는 오히려 더 차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그래요? 때는요. 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청와대가 흥분할 일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또 워낙 이제 한 석 달 이상을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 그러니까 그 직무정 상태에서 사실상 입술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결과를 뭐 수용하고 안 하고 이럴 얘기할 처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일단- 그 불복의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게 기간이 되면 당연히 뭐 업무 복귀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인용이 됐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닥친 문제는 뭐 승복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당장 인신의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에 파면이 되면 바로 이제 삼성동 가셔야 일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그 촛불 집회를 하시는 그쪽 이제 야당 쪽 입장에서 빨리 수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럼 인식 구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승복을 안 하고 할 거를 생각할 여유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자,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 마당에 지금 현재 지지율 1, 2, 3, 4위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발표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2달 후에 선거를 하면은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2달 안에도 지지율이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지는 충분히 있죠. 아, 그래요? 일주일이면 민심 전 두세 번 받겠다 생각하고 아하. 뭐 2달이면 뭐 지금 꼴등 후보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아.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후보가 지금의 촛불, 그러니까 탄핵 전국 민심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갈등과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쪽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지금 2달이면은 민심이 두세 번은 확확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10월 2달 전 10월 중순에 지지율 어땠나 한번 오늘 방송으로 찾아보세요. 네네. 또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새누리당 이번 총선 장영자 참패했잖아요. 그 2달 전 2월 달에 어떻나 보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2달 만에 참패하지 않습니까? 네. 그 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 탄핵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민심이 워낙 컸으나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건 끝난 얘기라는 거죠. 원래 사실은 이 대선이라는 게 총선과 다르게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표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대선판은 이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 심판으로 여기까지 왔던 거는 맞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파면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구도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판은 몇 번은 바뀔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의 심판 기일이 공지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 순위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